게니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날밤에 눈이 많이 내렸고 그 다음 날인 25일은 학교 종업식이었다. 게니치는 25일 아침에 눈이 많이 쌓인 탓에 집과 가까운 학교 뒷문으로 등교했다. 정문으로 등교하는 게 원칙이어서 뒷문은 잠겨 있었다. 게니치는 뒷문을 붙잡고 올라가 반대편으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철퍼덕 떨어졌고 눈이 많이 쌓인 탓에 다치진 않았다. 하지만 옆에 쌓인 눈더미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 손이었다. 눈 밖으로 사람 손이 삐져나와 있었고 게니치는 놀랐지만 눈더미를 파보았다. 그리고 아는 얼굴을 발견했다. 같은 반이었던 다쿠야라는 남학생이었다. 눈더미 속에 파묻힌 다쿠야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죽어 있었다. 게니치는 놀라서 달려가 학교 선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료코는 같은 중학교의 우등생이었다. 게니츠와 같은 반이었고 반장을 맡고 있었다.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경시청의 수사 일과였다. 주로 강도 살인을 취급하는 곳이었다. 료코는 25일 눈 쌓인 등굣길을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학교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료코의 아버지 다케시는 근무 중인 순경에게 물었고 경찰인 료코의 아버지에게 순경은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이 중학교의 학생이 눈더미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료코는 아버지에게 대충 얘기를 들었고 학교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모두 등교했지만 다쿠야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문은 벌써 퍼지기 시작했다. 담임인 모리우치 여선생님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신 학년 주임인 타카기 여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 종업식은 간략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나누어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뉴스에 그 중학교에서 학생이 죽은 사건이 나왔다. 원인은 옥상에서 떨어진 추락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추락에 의한 외상 이외에 다른 상처가 없었고 밤새 쌓인 눈으로 인해 흔적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자살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얼마 후 다쿠야의 장례식이 열렸고 다쿠야와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은 다쿠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료코는 다쿠야와 친하지 않았지만 반장이었고 반 학생들이 다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기도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다. 류코는 친구인 마리코와 후르노와 같이 장례식에 갔다. 다쿠야의 부모님을 뵙고 분향을 올렸다. 같은 반 학생들도 다들 와 있었다. 그 중에는 다쿠야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울고 있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류코는 친하지도 않았던 같은 반 학생이 죽었다는 이유로 울고 있는 그 여자애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쿠야의 부모님은 장례식에 참석한 학생들 및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간략하게 부모로서의 심경을 전했다. 다쿠야는 자살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청소년답지 않은 진지한 고민들 때문에 부모인 자신들도 다쿠야를 걱정했다고 했다. 특히 한 달 전인 11월 중순쯤부터 다쿠야가 등교 거부를 하며 학교에 나가지 않은 이후로 다쿠야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했다. 장례식장에는 다쿠야의 형인 히로유키도 있었다. 대학생인 다쿠야의 형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다쿠야의 형 또한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학생들에게 감사해 했다. 조문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료코와 친구들 중에 게니치도 함께였다. 게니치는 우등생인 료코를 좋아하고 있었다. 료코 무리들은 집에 가는 길에 오이데 슌지 패거리들을 마주쳤다. 동네에 있는 대형 쇼핑몰 앞에 죽치고 있던 슌지 패거리들은 같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불량 학생들이었다. 슌지는 지나가던 료코 일행들에게 다쿠야 장례식에 대해 물었고 다쿠야의 죽음을 자살로 생각하고 있다는 부모님의 입장을 전해들었다. 그러더니 슌지는 비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이 다쿠야를 죽인 혐의로 잡혀갈 일은 없겠다고 비아냥거렸다. 료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슌지 패거리들은 료코의 아버지한테 잡혀갈 일은 없겠네라며 낄낄거렸다. 다쿠야가 죽기 전 약 한 달 반 전에 다쿠야는 슌지 패거리들과 학교 과학실습실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그 후로부터 다쿠야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다쿠야는 그날 과학실습실에서 놀고 있던 슌지와 이구치, 하시다 4민조 불량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고 다쿠야는 급기야 의자를 그들에게 집어 던졌다.
잠시 후 달려온 선생님들은 그들을 제지했고 평소에 문제 학생들이었던 슌지 패거리들이 다쿠야를 괴롭히다가 결국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다쿠야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교장인 스자키 선생님과 담임인 모리우치 선생님, 학년 주임인 다카기 선생님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쿠야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다쿠야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고 방문 너머로 학교로 다시 와주기를 부탁하는 말만 전한 채 선생님들은 돌아갔다. 다쿠야가 죽기 전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게니츠는 친구인 유키오와 함께 동네 쇼핑몰인 라이브라에 갔다. 친구 유키오의 여동생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게니츠는 유키오와 함께 그림 도구를 사고 쇼핑몰을 떠나기 전에 쇼핑몰 안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는 다쿠야를 보았다. 다쿠야와 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 달 전부터 다쿠야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때는 약 오후 4시경이었고 게니츠는 별 대수롭지 않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해로 바뀌었고 개학식 날이었다. 학교 교장실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필체를 알 수 없게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그 편지에는 고발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에는 다쿠야 학생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오이대 슌지 패거리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고발자는 학교 옥상에서 슌지 패거리들이 다쿠야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편지에 썼다. 그 편지를 받은 스자키 교장 선생님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지만 그 고발장을 받은 것은 스자키 교장 선생님 한 명뿐만이 아니었다. 료코의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알고 료코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도착했고 담임인 모리우치 여선생의 집 앞으로도 속달로 배달되었다. 료코 대신에 그 편지를 열어본 료코의 아버지인 타케시는 그 편지를 들고 교장실을 찾아갔고 스자키 교장 선생님과 상의했다. 그 고발장의 진위 여부는 현재 알 수 없으니 학교 내에서 그 고발장을 쓴 학생을 찾아내기로 했다. 고발장을 쓴 학생을 찾기 위해 경찰도 협조를 했다. 경찰서 청소년과에 근무하는 레이코 여영사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면담을 해가면서 의심스러운 학생을 찾았다. 그러던 중 미야케 줄이라는 여학생이 고발장을 쓴 학생으로 유력하게 의심스러웠다. 미야케 줄이는 료코와 같은 반이었지만 반에 친구가 거의 없었다. 삐쩍 마른 체형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많이 났고 주리의 친구는 마스코라는 여학생 한 명뿐이었다. 마스코는 뚱뚱했지만 밝은 아이였고 음악 동아리 활동도 하는 착한 아이였다. 주리는 마스코와 친구였지만 마스코를 하대하듯 부렸다. 하지만 마스코는 주리의 이런 행동들을 받아주었고 친구 관계라기보다는 주종 관계에 가까웠다. 주리는 다쿠야가 죽은 후 다음 학기 개학식이 시작되기에 맞추어 고발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3부 만들어서 하나는 교장 선생님께 다른 하나는 료코의 집으로 나머지 하나는 모리우치 담임 선생님 집으로 속달로 보냈다. 그런 이유는 주리가 오이대 슌지 패거리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슌지와 이구치, 하시다는 주리의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고 놀렸고 화장실에 주리의 얼굴을 처박았다. 슌지 패거리들에게 당한 것은 주리뿐이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구타와 금품갈취, 괴롭힘을 당했고 누구도 그들에게 반항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주리는 친구인 마스코를 불러내어 자신이 만든 고발장을 우편으로 붙이기 위해 동네 우체국이 아닌 도심에 있는 중앙우체국으로 함께 갔다. 동네 우체국에서 보내면 자신이 발각될까 봐서였다. 이에 마스코는 기꺼이 응했고 둘은 같이 지하철을 타고 편지를 붙이러 갔다 왔다. 하지만 모리우치 선생님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 모리우치 여선생님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가키우치라고 하는 또래의 3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겼고 가키우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남편에게 매달렸다. 남편은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쳤고 집을 나간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마침 가키우치 남편이 그녀를 뿌리치고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을 옆집의 모리우치 선생에게 보이고 말았다. 그 후로부터 가키우치는 옆집에 사는 모리우치라는 여성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모리우치는 중학교 여선생인 듯 했고
가끔씩 제자들이 찾아와서 화기애애하게 놀다가 갔다. 가키우치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대조적인 옆집의 모리우치에게 증오를 느꼈고 그녀의 삶을 엿보기 시작했다. 모리우치 앞으로 온 우편물들을 몰래 훔쳐서 뜯어보았고 모리우치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려는 시도도 했다. 그날 가키우치는 모리우치의 우편함에서 몰래 우편물을 훔쳐서 살펴보았고 고발장이라고 적힌 편지 또한 꺼내서 읽어보았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교사를 맡고 있는 모리우치 선생의 반에서 일어난 다쿠야라는 학생의 죽음에 대한 고발장인 것은 알았다. 가키우치는 그 편지를 읽고 모리우치를 파멸시키고 싶어졌다. 가키우치는 그 편지를 절반으로 찢었고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방송국에 보냈다. 자신은 익명으로 한 채 길에서 주운 찢어진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힌 그녀는 모리우치라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찢어서 길가에 버린 것 같다며 방송국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다뤄주길 바란다고 보냈다. 그 편지를 받은 모기 기자는 특종을 잘 찾아내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기자였다. 방송국으로 배달된 그 편지를 읽고 모기 기자는 슌지 패거리가 다쿠야를 살해했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모기 기자가 슌지를 조사하기 위해 슌지의 집을 방문했고 슌지의 아버지 오이데 사장은 괴팍한 사람이었다.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사장이었던 슌지의 아버지는 최근 건설 경기 붐을 타고 부자가 되었고 조폭과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다. 돈은 많이 벌었고 슌지에게 용돈도 많이 주었지만 자주 슌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슌지도 아버지에게 맞아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았고 그 울분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풀었다. 슌지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두둑히 받았으므로 그를 따르는 패거리들 사이에서 왕처럼 굴었다. 슌지의 부하인 이구치와 하시다는 슌지가 하자고 하는 나쁜 짓에 가담했고 그 결과 다른 학생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돈을 빼앗았다. 그러던 중 슌지 3인방은 근처의 다른 중학교 하급생 한 명을 크게 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른다. 근처 다른 중학교 2학년 학생인 노조무라고 하는 남학생을 공원에서 집단 구타하고 돈을 빼앗은 것이다. 그 맞은 학생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나중에 겨우 일어나서 비틀거렸고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간 노조무 학생은 갈비뼈 골절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입원했다. 하지만 슌지의 아버지는 또다시 돈으로 그 사건을 무마시켰고 변호사를 통해서 노조무 학생과 돈을 주고 합의했다. 엄연히 강도 폭행 사건이었지만 학생들과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무마되었다. 하지만 슌지 또한 그 일로 인해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다. 슌지와 함께 못된 짓을 자주 저질렀던 패거리인 이구치와 하시다는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슌지와 관계가 멀어졌다. 경찰서로 불려간 이구치 부모님과 하시다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대신해 눈물로 사과했고 슌지는 그 후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슌지의 부하였던 이구치 또한 학교에 나가지 않았으나 하시다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학교에 꿋꿋하게 나왔다. 더 이상은 슌지 패거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듯했고 농구부 활동도 열심히 했다. 방송국 기자였던 모기 기자는 다쿠야의 죽음과 관련한 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했고 결국 TV에서 방송에 내보냈다. 다쿠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임이 의심된다고 보도했고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동네의 유명한 불량소년 3인방이면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담임인 모리우치 선생이 고발장을 찢어서 버렸다는 내용이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모리우치 선생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모리우치 선생은 자신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TV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리와 함께 그 고발장을 보내러 같이 갔던 친구인 마스코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주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우체국에 가긴 했지만 그 고발장에 쓰인 내용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친구인 주리를 위해 한 일이었지만 마스코는 고민에 빠졌고 결국 주리에게 상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주리는 마스코에게 나를 위해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했고 마스코는 고민을 안고 집에 가던 중 차에 치여서 중태에 빠진다. 그리고 며칠 후 마스코는 죽고 말았다. 한 중학교에서 연달아 이런 사태가 나버렸고 스자키 교장과 모리우치 선생은 사직한다. 미야케 주리가 그 고발장을 쓴 장본인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학교 측의 대처는 미비했고
그로 인해 마스코라는 여학생이 죽고 말았다. 주리는 마스코가 죽은 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으로는 그 고발장이 주리가 썼다고 퍼졌다. 노조무 폭행 사건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던 이구치는 어느 날부터 학교에 나왔고 같은 슌지 패거리였던 하시다가 묵묵히 학교 생활에 열심히인 것을 보고 혹시 그 고발장을 하시다 너가 쓴 것이냐고 따졌다. 둘은 싸움이 붙었고 하시다는 이구치를 3층 계단에서 떨어뜨린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구치는 바닥에 떨어졌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다쿠야의 죽음을 둘러싼 TV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슌지의 집에는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고 욕을 하는 전화도 왔다. 그리고 며칠 후 슌지의 집에 화재가 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슌지의 할머니는 그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소방서의 조사 결과 그 화재는 방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슌지의 아버지는 그 후 어쩐 일인지 경찰에 불려다녔고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된 료코와 반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하는 학급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체육관에 모였다. 3학년은 성적순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학급 발표는 2학년 때 동급생이었던 학생들끼리 준비한다. 각 반마다 연극이나 학예회 같은 행사를 준비했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다음 학기 전까지 끝내야 했다. 체육관에 모인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은 학급 발표 준비에 대해 회의를 했고 거기서 2학년 때 반장이었던 료코는 다쿠야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주제로 하자고 제안한다. 학년 주임인 다카기 여선생은 료코에게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료코는 이해지지 않았다. 다카기 선생은 다쿠야의 죽음을 법정에 세워서 밝히자고 하는 료코의 제안을 강하게 야단치며 묵살했지만 하나둘씩 료코의 의견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결국 다카기 선생은 료코에게 따귀를 때렸고 료코는 얻어맞고 나서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한다. 료코의 어머니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료코가 따귀 맞은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법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교내 학급 활동으로 세우는 법정이었지만 절차는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검사를 맡은 료코는 오이데 슌지를 다쿠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료코에게는 고로라고 하는 남학생과 가즈미라고 하는 여학생이 사무관을 맡았다. 그리고 슌지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가즈이코라는 타 중학교 학생이 맡았다. 가즈이코는 죽은 다쿠야의 초등학교 때 같은 학원 친구였다. 가즈이코의 변호인 조수는 게니치가 맡았다. 슌지는 일단 다쿠야가 죽은 날 밤에 알리바이가 급선무였다. 여름방학 동안 열흘 정도의 준비기간 동안 슌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료코 측과 슌지를 변호하는 가즈이코 측은 조사를 진행했다. 판사는 이노우에라는 학생이 맡았고 배심원들은 총 9명이었다. 슌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료코는 미야케 주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주리는 학교에서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리는 슌지를 보기 무서워했으나 판사와 배심원들을 향해 증언했다. 12월 24일 자정쯤에 학교로 마스코와 함께 산책하던 도중 슌지 패거리가 다쿠야를 끌고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무서웠지만 같이 몰래 따라 올라간 주리와 마스코는 슌지와 이구치, 하시다가 다쿠야를 옥상 난간에 세워놓고 농락하더니 나중에 다쿠야를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인 가즈이코는 주리에게 다가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냐고 묻는다. 주리는 머뭇거렸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가즈이코는 슌지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밤 무엇을 했냐고 슌지에게 물었고 슌지는 집에 있었다고 했다. 슌지의 아버지는 중요한 손님들이 그날 올 것이니 슌지도 얼굴을 비춰야 된다면서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 슌지는 무서운 아버지의 말은 거역할 수 없었고 그날도 집에 있었다고 했다. 그날 찾아온 아버지의 손님들은 집의 1층 방에서 새벽까지 마장놀이를 하다가 갔고 그 손님들 중 한 명이 슌지가 2층에서 내려와 냉장고를 뒤지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워서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슌지가 1층 부엌에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워서 올라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현재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변호인 가지이코의 부탁으로 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교내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 그 사람의 실제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슌지의 아버지는 자기 집을 불태워 화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프로 방화범을 고용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고 있었고 그 집은 슌지의 할머니의 명의였기 때문에 슌지의 아버지는 집을 정리하고 거액을 챙겨서 회사를 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슌지의 할머니는 치매를 앓았고 어쩌다 정신이 돌아와도 슌지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서 슌지 아버지는 집을 전소시켜 보험금을 타기 위해 프로 방화범을 고용했고 그들은 슌지 아버지의 마작 친구라는 명목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방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화재에서 누구도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주도면밀하게 계획 후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날도 슌지의 집 내부 구조 및 사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조폭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그들이 슌지의 집에 불을 냈을 때 슌지의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집의 창고에 혼자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돌아가신 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슌지의 아버지 또한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으킨 화재로 인해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슌지의 아버지 또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변호인인 가즈이코는 다쿠야가 죽기 전날의 통화 목록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다쿠야의 집 전화 통화 목록은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몇 군데에 안부 전화한 것은 다 확인이 되었고 미확인 통화 목록이 5건 있었다. 발신지를 추적해본 결과 그 5곳은 모두 공중전화에서 다쿠야의 집으로 걸려온 것이었다. 오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2시간 반 간격으로 모두 다른 곳의 공중전화에서 다쿠야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 시간은 짧았으며 처음 공중전화는 동네 병원 근처에서 두 번째는 아키하바라에서 세 번째는 아카사카에서 네 번째는 신주쿠에서 마지막 5번째는 마찬가지로 동네 근처의 가전제품 판매 가게 앞 공중전화에서였다. 그중 마지막 5번째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앞의 가전제품 가게 주인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7시 40분쯤에 그 전화를 걸고 있던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그때 그 남자 중학생이 몹시 긴장하고 얼굴이 창백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에 앞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 검사 측에서는 류코가 변호인 측에서는 게니치가 학생들의 사진들을 들고 찾아와 그 가게 주인에게 물었을 때 가게 주인은 그 사진들 중에는 그 아이가 없다고 말했다. 오이데 슌지, 이구치, 하시다, 다쿠야의 사진들을 보여줬지만 가게 주인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전제품 주인은 교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왔고 거기서 변호인을 맡고 있던 가즈이코를 보더니 검사 측 류코에게 그때 본 학생은 저기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저 학생이라고 말한다. 그 전까지 변호인인 가즈이코는 그 5통의 공중전화 목록을 보면서 다쿠야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이 집으로 건 전화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료코는 가게 주인에게서 그날 5번째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인물이 가즈이코라는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가즈이코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판사인 이노우에게 요청한다. 판사의 허락이 떨어졌고 료코는 변호인인 가즈이코를 신문한다. 가즈이코는 증인석에 앉아서 5곳의 공중전화에서 다쿠야의 집으로 전화를 건 것은 모두 본인이라고 묵묵히 실토한다. 다쿠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원에서 만난 친구였으며 중학생이 되어 다른 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만났다고 했다. 다쿠야는 똑똑한 친구였지만 많이 염세적이었으며 죽음을 자주 언급했다고 했다. 한편 가즈이코는 어린 시절 불우한 일을 겪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렸으며 결국에는 가즈이코가 7살 때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해 죽였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가즈이코의 아버지는 유치장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혼자 살아남은 가즈이코는 어머니의 소꿉친구였던 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자랐다. 이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다쿠야가 알게 되었고 다쿠야는 그런 가즈이코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가즈이코는 당연히 세상을 원망하며 망가진 삶을 사는 게 당연한데 그런 내색 없이 꿋꿋이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쿠야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다쿠야의 부모님은 그런 다쿠야를 위해 항상 애썼다. 다쿠야는 어느 때부터
자신의 병약함이 부모님의 관심을 차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했다. 집에서는 다쿠야가 왕이었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쿠야는 일부러 아파했다. 그것을 간파한 다쿠야의 형은 동생을 한 차례 때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쿠야는 웃음 짓고 있었고 다쿠야를 때린 형은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났다. 다쿠야의 형은 동생이 가족들 중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나약함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홀로 할머니 댁으로 이사갔다. 학교도 할머니 댁 근처로 옮겼다. 그럼으로써 형은 다쿠야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쿠야는 친구인 가즈이코에게도 똑같았다. 학교라는 체제에 불만을 가졌고 염세적이었다. 몸이 약했던 다쿠야가 슌지 패거리에게 대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있었고 시덥지 않은 불량행위를 일삼는 슌지 패거리들이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쿠야는 슌지 패거리들을 한심한 녀석들이라고 깔보았고 과학실험실에서 슌지 패거리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다쿠야는 그들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 있냐고 물었고 자신은 그래 보고 싶다고 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던 슌지 패거리들도 그런 다쿠야에게 본능적으로 저 녀석은 피해야 될 위험한 녀석이라고 생각했고 자리를 피해는 슌지 패거리들에게 다쿠야는 의자를 던졌다. 다쿠야는 가즈이코에게 죽고 싶다. 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얘기해왔고 가즈이코는 그런 다쿠야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다쿠야는 가즈이코에게 너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이 현재 꿋꿋하게 살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강한 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대꾸하는 가즈이코에게 다쿠야는 게임을 제안한다. 다쿠야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추억이 있는 장소들로 가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는 것이었다. 그런 추억이 있는 곳에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쿠야는 가즈이코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가즈이코는 12월 24일 친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5곳을 돌며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다쿠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장소인 가전제품 가게 앞 공중전화에서 가즈이코는 다쿠야에게 친부모님과의 추억을 되돌려보니 좋았다고 말한다. 다쿠야는 그에 만족하지 않았고 오늘 밤 11시에 우리 중학교 옥상으로 나오라고 시킨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가즈이코는 피곤하고 가기 싫었지만 11시쯤에 다쿠야의 중학교로 향한다. 학교 뒷문은 열려 있었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도 열려 있었다. 옥상에는 다쿠야가 있었다. 가즈이코는 다쿠야를 말리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다쿠야는 옥상 난간 가까이에 있었다. 가즈이코는 다쿠야에게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다쿠야는 가즈이코에게 너가 가버리면 여기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가즈이코는 다쿠야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서 뛰어갔다. 집으로 돌아간 가즈이코는 다음날 다쿠야의 죽음을 뉴스로 알게 되었다. 배심원들 9명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판결을 내렸다. 오이데 슌지는 무죄였다. 하지만 판결에 앞서 변호인이었던 가즈이코는 슌지의 그동안 학생들을 괴롭힌 죄목들을 낱낱이 법정에서 밝혔다. 폭력적인 슌지는 울그락부르락 했지만 자신의 죄목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판결로 인해 슌지는 다쿠야를 살해한 혐의는 벗게 되었다. 재판은 드디어 끝났고 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가 되었다.